제 아들이 제 목숨을, 보험금을 타려고 제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한 게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쇠처럼 딱딱한 분명한 힘, 제 평생 길러온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등이 나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머리는 세게 바닥을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려오는 비명, 제 비명이 아니라 그의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흰빛 불빛 아래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박음과 돌아오는 냉기. 에어컨 바람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할머님 들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속이 메마른 채로 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 눈을 뜨자 그가 보였습니다. 병실 구석, 몸을 떨며 앉아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아들. 그 얼굴은 한때 시장 가자고 매달리던 아기였지만 이제는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복장의 남자가 작은 수첩을 들고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계단에서 떨어지신 걸 보셨다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회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방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는데 할머니께서 계단 아래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진우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손, 제 등을 떠밀던 아들의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고발도 아들의 얼굴을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의 엄마니까요. 30여 년 동안 품고 키우고 희생하며 살아온 내 새끼입니다. 그 새끼가 제 목숨을 끊으려 했을지라도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독약 냄새 속에서 기계음과 가장한 걱정 가득한 시선 속에서 저는 단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 저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더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 나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하지만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숨기지 않고. 시작은 그날부터였습니다. 왜곡된 미소와 함께 문을 두드리고 엄마, 제가 잠깐 엄마랑 같이 지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돌아온 그날부터 가을 끝자락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차갑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마른 잎이 썩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현관 앞 정원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간 틈으로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재킷, 고개를 숙인 몸,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쑥스러운 듯 부끄러운 듯. 저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재킷 자락을 털며 문 앞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엄마랑 잠깐 같이 지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쉰 듯하며 지쳐 있었다. 나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엄마라는 존재는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아니 들을 필요조차 없는 답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문을 열었다. 내 방 그대로 있어. 이불이랑 베개는 어제 막 빨았단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낡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울퉁불퉁한 타일 바닥을 긁었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추워서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몰랐다. 저녁은 간단하게 차렸다. 미역국에 고등어 조림,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따뜻하고 부드럽고 익숙한 맛. 이런 서늘한 날이면 늘 해주던 음식들. 먹을 수 있겠니? 많이 안 했어. 입맛 없을까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국을 몇 숟가락 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우리 집 아직 보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응?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아, 그냥 요즘 투자 공부 좀 하다 보니까요. 보험이 있으면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도와드릴 겸 해서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달에 은행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
나이 들면 생명보험 하나쯤 들어두는 게 좋대. 애들 다 바쁘고 나 돌볼 사람도 없고. 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금방 고개를 숙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적어도 나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가 첫날 밤을 그 방에서 자던 날 나는 문 밖에 한참 서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틈 사이로 바라보았다. 그는 옆으로 누워 내게 등을 보인 채 자고 있었다. 여윈 어깨가 드러났고 가끔씩 조용히 기침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마도 겁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문을 열면 어린 시절 내 아들이 머물던 방에 전혀 다른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다음 날 아침 내가 차를 끓이고 있을 때 그는 이미 깨어 있었다.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들춰보고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에게 물었다. 뭐 찾니?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었다. 아니요. 그냥 엄마 혼자 계시니까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게 없어졌을까 봐요. 정리할 게 있나 싶어서요. 나는 믿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마치 사랑과 희망으로 심어 키운 씨앗처럼.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점심 내가 볶음면을 차려 식탁에 올리자 그는 핸드폰을 응시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안색은 창백하고 주먹을 꽉 쥐고 이가 다물린 채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우야, 왜 그래? 그는 놀란 듯 황급히 화면을 껐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또 다른 날 밤 그의 방에서 들리는 통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쉰 듯 거의 속삭이는 톤이었다. 며칠만 더 기다려줘. 처리 중이야.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찔렸다.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 후로는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 어느 밤 물이 마셔지고 싶어 깨어났을 때였다. 방에서 나오는 길에 내 방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들어와 조심스레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잠시 후 그 손은 조용히 물러났고 문은 소리 없이 닫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서류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중요한 물건은 침대 및 서랍 속에 숨기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여전히 밥을 짓고 그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었다. 저녁이면 차를 끓여 그가 자주 앉아 TV를 보는 의자 옆에 잔을 놓아두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내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엄마인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엄마였던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계절 끝자락의 바람처럼.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모성도 때로는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손이 마르고 따가웠기 때문이다. 계단을 닦는 수건을 쥐고 있을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무릎이 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칸 한 칸 먼지를 닦아냈다. 진우가 퇴근에 돌아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의 방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는 또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들어 그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마치 더 이상 나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나는 계단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혹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도와주려는 걸지도 몰라. 넷째 칸을 닦고 있을 때였다. 손잡이는 조금 헐거웠고 나는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천천히 다가왔다. 바로 내 뒤에서.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아직 안 잤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내 뒤편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누군가 숨을 참는 듯한 기운. 나는 다시 몸을 숙이고 닦았다. 손끝이 약하게 떨렸다. 그리고 느껴졌다. 한 손이 가볍게 등을 누르더니 힘을 실었다. 갑작스러운 밀침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내 노쇠한 몸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한 힘이었다. 나는 넘어졌다. 세상이 한 바퀴 돌았다.
머리가 나무 계단에 부딪혔고 왼쪽 어깨는 철제 난간에 부딪혔다. 플라스틱 양동이가 부서지는 소리, 수건이 떨어지는 소리,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 소리, 그리고 정적.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뜨자 거실 조명이 눈을 찔렀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입에서는 금속 맛이 났다. 진우가 내 얼굴 가까이에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입은 중얼거렸다. 엄마 괜찮아요? 미끄러지신 거예요? 엄마.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빨갰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그는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구급차도 곧바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주위를 둘러보며 핸드폰을 찾아들었다. 네,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미끄러지신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나는 그의 거짓말을 들었다. 아주 똑똑히 들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몰려들었다. 그분 혼자 사세요? 세상에, 이 계단 정말 미끄럽네요. 밤에 청소도 하세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닫은 뒤 나와 함께 차에 올랐다. 병원은 밝고 차가웠다. 차가운 흰 조명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소독약 냄새가 목에 밴 듯했다. 나는 이동용 침대에 누워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그는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렸다.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나는 자식을 보지 못했다. 나는 어둠 속으로 빠져가며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 한 사람을 보았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경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마 제가 미끄러졌나 봐요. 하지만 그날 밤 병실의 고요 속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밀침에 대해 운명의 장난이 아닌 혈육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내 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마음이 정말로 겨울 초입의 바람처럼 차가워진 걸 느꼈다. 흰 병실에서 사흘을 보내고 퇴원했다. 말 없는 벽들 사이에서 간호사 외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진우는 나를 집으로 데려왔다. 말없이 내 방까지 부축했고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정리해 주었다. 그의 눈 속엔 이름 붙이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도 연민도 아닌 그저 실수를 저질렀지만 아직 사과할 용기를 내지 못한 아이 같은 당황스러움. 엄마, 쉬세요. 내가 뭐 좀 만들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을 나가며 문을 아주 조용히 닫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문 밖에서 터져나오는 한숨. 길고 지친 숨결. 마치 그의 영혼이 길 잃은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나는 누운 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날 저녁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의 움직임, 계단을 바라보는 눈빛. 내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피하는 그 태도. 다음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꺼냈다. 몇 달 전 사촌 조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해준 작은 카메라에 접속했다. 나는 한 번도 재생해 본 적이 없었다. 스스로의 늙고 약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진실이 필요했다. 그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나는 계단을 닦고 있었고 진우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등에 닿았다. 그리고 밀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화면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진실의 충격이 밀려왔다. 그 밀침은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그건 선택이었다. 그는 나를 밀기로 선택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경찰서를 찾았다. 당직 중이던 경찰관은 약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고의적인 상해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작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있습니다. 영상이 들어있어요. 가해자는 제 아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파일을 열었다. 말 한마디 없이 화면을 바라보며 가장 선명한 장면, 진우가 나를 미는 장면에서 재생을 멈췄다.
나는 말없이 앉아 손을 꼭 잡았다. 무릎이 살짝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나를 조여왔기 때문이다. 정말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그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나는 서명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을 고소하는 서명의 도장을 찍었다. 경찰서를 나서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랑비였다. 마치 아직 떨어지지 못한 눈물처럼. 나는 천천히 익숙한 거리를 걸었다.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그 길.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웃던 그 아이. 자전거를 타며 깔깔 웃던 모습. 엄마, 나중에 내가 엄마 돌볼게요. 라던 그 약속.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이제는 큰 충격을 이겨낼 체력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그 아이는 끝없이 미끄러질 것이다. 다음 피해자는 나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는 손이 아닌 더 잔인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나는 눈물로 그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구하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엄마의 방식이었다. 법정은 크지 않았지만 방청석은 가득 찼다. 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소리들은 모두 무거운 숨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았다.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가웠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얼어있던 내 심장 때문이었다. 진우는 측문을 통해 들어왔다. 수갑이 채워졌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으며 몸은 많이 야위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단 1초.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 자기 자신조차 더 이상 누구인지 모르는 듯한 공허함. 판사는 기소 내용을 읽었다. 담담한 목소리. 마치 감정 없는 아침 뉴스처럼. 죄명 고의적 상해, 동기 생명보험금 수령 목적, 증거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변호인은 빚으로 인한 압박, 심리적 위기 상황, 충동적 행동이라며 변호했지만 그 모든 말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한때 내 품에 안겨있던 아기, 아플 때마다 내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주던 아이, 학교 앞에서 매일 기다려주던 내 아들. 그리고 지금 그는 피고석에 서 있다. 판사가 내게 물었다.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피고인의 어머니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는 제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게 둘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는 저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경계선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 앉았다. 손은 일어섰을 때보다 더 많이 떨렸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다. 집행유예 없음. 망치 소리, 끝. 사람들이 법정을 떠나기 시작했다. 의자가 덜컥거리며 움직였고 발걸음 소리가 서로 겹쳤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진우는 법정 밖으로 이송되었다. 내 앞을 지나칠 때 그는 잠시 멈췄다. 단 한순간,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도 울지 않았다. 단지 두 사람 한 사람의 엄마 그리고 그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긴 세월을 함께 보냈던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3년보다 더 무거운 형벌 같았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은 거세게 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예전 집으로. 계단에는 여전히 마른 핏자국이 있었고 벗겨진 페인트 자국. 그가 어릴 적 앉아 있었던 낡은 나무 의자가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그의 엄마다. 다만 이제 나는 나를 해치려 했던 아들의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 뿐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 느낀 점, 혹은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면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가 작은 공감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